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ESF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무료 건강검진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먼 얘기로 들렸는데요. 내년부터는 20, 30대 720만 명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큰 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개인과 국가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죠.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오범조 서울대 보라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건강검진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코너에서는 주말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추천해드리고요. 투데이 안전톡톡 코너에서는 안전상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절기소설인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추위는 이번 주 일요일부터 풀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맑은 가운데 서해안은 곳에 따라서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0.2도, 습도는 28%,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춘천 7도, 대전 광주 대구 9도, 부산 제주가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미뤄뒀던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검진을 받느라 병원이 북적거립니다. 내년부터는 20, 30대 청년 720만 명도 무료 국가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의존하고 있는 20, 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위해서 병원을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범조 서울대 보라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범조입니다. 예, 요즘에 건강검진 받으러 많이들 오시죠? 네, 사실 말씀하셨지만 연말이 되니까 연초에 받았던 그 우편 통침을 기억하고 있다가 몰려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교수님 같은 의료진들도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죠? 저희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연말에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건강검진을. 저희는 6월보다 앞쪽, 그러니까 봄이나 여름 정도에 좀 받으셨으면 하죠. 연말에 많이 오시니까. 그렇군요. 오늘 건강검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알아볼 텐데, 보건복지부가 건강검진 실시 기준을 개정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20, 30대 청년 720만 명도 무료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강검진 항목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현재 국가검진은요, 만 40세의 생애전환기 1차 검진을 시작으로 2년 간격으로 빈혈이나 고지혈증, 간이나 신장 기능 이상을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위내시경이나 폐 엑스레이를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는 우울증, 신체 기능 평가,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 골밀도 검사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 건강검진 항목 말씀해 주셨는데 20세와 30세 각 한 번씩 또 정신건강검사를 받도록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이게 우리나라의 청년 세대가 특별히 자살 사망률이 높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런 검사를 추가하였다고 하고요. 사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내가 자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품은 자살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10%가량이 실제로 이것을 한 번 정도는 실행에 옮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미리미리 걸러서 찾아낼 수 있다면 예방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연령대도 이런 정신건강검사를 앞자리 나이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하더라고요. 네. 20, 30대, 20대와 30대도 이제 한 번씩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군요. 이렇게 청년층까지도 국가검진을 받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제 소위 말하는 성인병이라는 질환들을 보통 40, 50대 때 발견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금 젊은 층에서 이런 사람들이 크게 늘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발견하면 초기에 먼저 예방을 할 수도 있고요. 약을 쓰더라도 처음부터 센 약을 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전 단계를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생활 습관 때문에 이게 살이 찌고 혈압이 늘고 혈당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미리 발견해서 약 처방을 바로 하거나 또는 생활 습관을 조절해서 다시 되돌려놓을 수 있다면 훨씬 예방 효과가 크겠죠. 예, 주로 중장년층에서 발견되는 그런 병들, 흔히 40대 이상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런 병들을 살펴봤을 때 이 병이 적어도 한 20, 30대부터 진행이 됐겠구나 이렇게 소견이 되는 것들도 많습니까? 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그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들이죠. 이게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훨씬 전부터 오는 병들이기 때문에 시작하려고 할 때부터 발견하면 참 좋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20, 30대 젊은 층도 국가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이런 점들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20, 30대 중에서는 아직 종합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건강검진을 하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에 문제가 있는 걸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병을 찾아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건강검진, 특히 국가검진이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인구 집단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질병, 그리고 검진을 통해서 확인이 쉬운 질병, 그리고 발견하면 바로 치료가 가능한 것들, 이런 거를 우리가 건강검진으로 찾아내고 싶어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빈혈이나 당뇨, 고혈압, 간기능 이상이나 결핵, 위암,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건 놓쳐선 안 되고 찾아내면 즉각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환이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한다라고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하지만 아주 중요한 건 놓치지 않도록 나라에서 챙겨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흔하게 앓고 있는 그런 질병이라든지 중증 병에 대해서 미리 좀 걸러낼 수 있도록 종합검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라든지 걱정되는 쪽에 대해서는 또 별다른 노력을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다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괜히 불안해서 건강검진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큰 병이 발견되면은 충격받을까봐 못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인지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을 보니까 검진 대상자의 한 7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암 환자는 한 절반 정도고요. 의료진 입장에서 보시기에 이 정도 수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10여 년 전에 이 국가검진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는 50%가 안 됐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분들이 검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70% 정도면 굉장히 발전을 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암 검진은 여전히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의 경우에는 대변 검사로 암을 진단하는 게 정확하지가 않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수검을 받는 비율이 30%가 안 되거든요. 하지만 또 이에 반해서 간암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를 받는 분들이 자꾸 증가해서 10년 전에 30%였는데 지금 2배 가까이 60%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전히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씩 늘고는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낮은 이유가 무서워서 안 받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대상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우편물을 못 받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이제 대원칙은 올해가 짝수연도면 본인이 짝수연도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몰라서 못 받는 경우는 너무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직장 가입자들은 회사에서 받기 때문에 한 70% 수치? 이게 최대로 한 몇 %까지 올라야 좀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사실 저희는 얼마 목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가능한 한 대상자인 국민들이 다 받으면 좋죠. 그렇군요. 그래도 연말에 몰리기보다는 앞쪽에 좀 상반기에도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앞에 해주셨는데요. 건강검진이 왜 중요한지 전문가로서 몇 가지 강조해 주신다면 어떤 걸 꼽아주시겠습니까? 이게 건강검진 하면은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는 정상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병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궁금한 건 질병을 찾으면 치료를 하면 되고요. 정상인 분은 지금처럼 관리를 쭉 하면 되지만 이 검사 결과지에 보면 정상 A가 있고 정상 B가 있습니다. 근데 정상 B라는 사람들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정상과 질환의 딱 경계 정도에 있기 때문에 병으로 진행하기 전에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전문의랑 상담을 하거나 또는 이미 거기 추천되어 있는 방법대로 정상 A에 가깝도록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건강을 증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상 B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금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병이 발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질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죠. 그렇군요. 정상 B의 분들은 특히 또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건강검진을 얼마 만에 한 번씩 받는 게 좋을까? 이것도 조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보통은 40세 이상부터 특히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해마다 받는 게 좋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느 정도가 좋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어느 나라나 건강검진을 얼마마다 하라는 어떤 정확한 콕 집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나라는 없고요. 예. 적당한 검진 주기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은 현재의 나이, 그다음에 가족력, 그리고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질환 정도를 고려했을 때 얼마마다 받는 게 좋다라고 개별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예. 하지만 40세 이상인 분들한테는 일단 국가에서 2년마다 하는 검진 항목들이 위내시경이라든가 혈액 검사들이 있죠. 예. 그런데 또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2년마다 검진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그 간격이 4년으로 넓어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국민에게 2년 간격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피검사로 보는 게 질환 예방에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봤던 게 배경에 있을 거고요. 그래서 모든 검진을 매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당뇨가 있어서 지금 약을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검진보다는 현재 받고 있는 진료 받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냥 질환이 있는지 정도 보는 검사라면은 2년 정도 간격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개인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력이 있으면 특히 해당 질병을 예방하고 검사를 잘 받아야 할 텐데요. 그 병이 암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흔한 암 중에서 위암을 예로 들면요. 가족 중에서 위암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은 본인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족력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예. 100개 가족 3대 안에서 1명 이상이 어떤 암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40세보다 조금 더 일찍부터 정기검진을 시작해서 위내시경을 좀 받아볼 것을 권하고요. 특히나 물어보신 대로 위암의 가족력이 집에 있다라고 하면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의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이기 때문에 예.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면 제균 치료를 받고, 그리고 담배가 위암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이제 금연, 그리고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면 제균 치료, 이런 거를 꼭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예를 들어주신 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처럼 가족력이 뚜렷한 경우라면은 보건당국에서 권고한 검진 나이보다 더 일찍 검사를 받는 건 어떨까요? 맞습니다. 모든 암에 대해서 일찍부터 검사받으라고 하지는 않지만 특히 가족력이 있는 대장암 같은 경우에요. 국가검진의 대변검사로는 좀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40세보다 이른 나이부터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10년 정도 일찍 30대 때부터 시작할 수 있고, 집안에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다면 정기적인 검사, 특히나 좀 젊은 나이에 검사를 받는다면 그 엑스레이가 아니라 초음파 검사를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폐암은 가족력이 뚜렷하다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본인이 흡연력이 오랫동안 있다라고 한다면 정기적으로 저설량 PET-CT를 찍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건강검진을 하려면 문진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어릴 때 알았던 질환이라든지 지금 먹고 있는 약까지 제대로 적어야 하는지 좀 궁금할 때가 있는데, 문진표는 어느 정도나 꼼꼼하게 써야 하나요? 네. 이 문진표는요, 저희가 이제 궁금한 사항들은 현재 진단받은 중요한 병이 있는지, 심장이나 뇌 쪽에 중요한 병이 있는지, 그리고 직계가족 중에 동일한 질환이 있는지, 그리고 술, 담배, 운동 같은 것들을 얼마나 잘 생활 습관이 얼마나 양호한지를 보는 거니까요. 예. 사실 거기 물어보는 대로 답하시면 되지만 가장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제 술과 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술을 먹는지, 그리고 신체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가장 쉽게는 방문하시는 날부터 일주일 사이에 내가 어떤 술을 몇 번 얼마나 먹었는지 기억을 해주시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를 회상하면서 적어주시면 쉽게 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항목 가운데 골다공증에 대한 검진 주기도 조정이 됐고요. 고령 시대가 됐으니까 국가검진 주기를 조정한다든지 좀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네. 골다공증 검사는요, 예전에는 만 66세가 되는 여성에게 한 번 나라에서 검사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이 시기에 검사를 했더니 절반 정도의 여성들이 골다공증을 진단받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발견되는 시기에 검사를 하는 거는 조금 예방 효과는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럼 한 번 정도 더 앞서서 검사를 해줘야겠다. 그 시기가 언제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예. 한국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폐경이 오는 시점인 만 50세에 한번 먼저 해보자라고 해서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두 번 50세와 66세에 하게 되고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범조 서울대 보라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의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온라인 원화 모집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대거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처음학교로에 불참한 130여 곳 사립유치원 가운데 원화수가 파악된 47곳의 평균 원화수가 160명으로 집계돼서 전체 사립유치원 평균 103명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원화가 많은 사립유치원 상위 10곳 가운데 6곳이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원화가 400명으로 1위인 강동구 유정유치원과 381명으로 2위인 송파구 유정유치원 모두 처음 학교로에 불참했습니다. 또 345명으로 원화가 네 번째로 많은 마포구 월두유치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원화 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사립유치원들에 대해서 정원 10% 감축 등 행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9일 이런 조치를 취하고 정원 감축으로 인한 유아 배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병솔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유아들을 분산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경기도 교육청은 원화 모집 일정을 내년 1월 이후로 잡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107곳에 대해서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전달했습니다. 정원 감축 조치 후에도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수소버스가 울산에 이어서 서울에서도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수소버스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지난달 울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서울시청과 염곡동을 오가는 405번 노선버스에 수소버스 한 대를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서울과 울산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국 6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30대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재정난으로 지난 5년 동안 중단했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부담해야 할 이자를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앞으로 가구 소득 10분위 가운데 8분위 이하 대학생 그리고 졸업한 뒤 2년이 안 된 미취업 청년까지 지원 대상에 넣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1,800명을 모집합니다. 서울시 아르바이트생은 시 본청과 산하사업소, 소방질환본부 등에서 근무하며 민원 안내, 행정 업무 보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 지원 등 공무원 등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를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아르바이트는 자치구마다 모집 기간과 근무 기간을 달리해서 별도 모집합니다. 라돈 침대 사태 이후 발암물질인 라돈 검출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환경단체 등과 함께 실내 라돈 저감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인천시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주민들이 보유한 라텍스 등의 제품을 실제로 측정해서 이상 유불을 확인하고 라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 방법 등을 알려주는 현장 교육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라돈 간이 측정기를 시민들에게 대여해주고 있지만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 본 예산으로 군과 구 단위에서
143대의 간이 측정기를 구매해서 무료 대여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직업 종사자들이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는 휴먼 살피미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휴먼 살피미는 전기나 가스, 수도 검침원, 집배원 등 직업 특성상 가정 방문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견해서 알리면 그 가정을 긴급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7월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코너에서 주말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추천해드리고요. 투데이 안전톡톡 코너에서는 안전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분 20초 뒤에 뵙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방송 수도권 투데이. Ignition, liftoff. 네,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코너입니다. 오늘도 김유정 뉴스핌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뉴스핌 여행 전문 기자입니다. 예, 오늘 절기가 소설이다 보니까 역시 추워졌어요. 너무 쌀쌀하더라고요. 예. 저는 오늘 롱패딩을 입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입어야 오늘같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날씨에서 버틸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날씨가 쌀쌀하다 보니까 이게 여행 다닐 수 있을까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 이번 주말은 어디로 가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많았어요. 네. 이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서 여행을 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예. 좀 송구스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따뜻한 남쪽 지방으로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엊그제 다녀왔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에서 롱패딩을 입고 너무 추워서 입고 갈 정도였는데 남쪽 지방은 패딩을 입고 있으면 더울 정도더라고요. 예. 그래서 패딩을 벗고 그냥 티셔츠만 입고 돌아다닐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로 따뜻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는 남쪽 지방이 따뜻할 거니까 이번 주말은 남쪽 지방의 순천과 여수로 한번 떠나보시죠. 순천, 여수. 와,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인데 아직 뭐 따뜻할까 모르겠어요. 서울은 지금 굉장히 추운데 순천과 여수에서는 뭘 하면 좋죠? 순천과 여수는 아직 정말 따뜻해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아까 제가 날씨를 좀 들어보니까 순천과 그런가요? 여수는 한 10도? 9도 정도까지도 최고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낮에는 네.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햇빛도 엄청 따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말까지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순천부터 좀 떠나보려고 합니다. 또 순천하면 또 순천만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유명하죠. 그렇죠. 지금 또 완연한 가을의 모습이에요. 갈대밭이 갈색으로 물들어가지고 순천만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 정말 장관이거든요. 예. 또 나무 데크로 이어진 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봤을 때도 휠체어를 탄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도 네. 충분히 다닐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전부 다 갈 수 있다는 게 좀 감동스러웠어요. 네. 그 나무 테크 중간중간에 포토스팟도 있어가지고요. 기념사진을 찍기에도 딱이고 가을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순천만이 또 람사르가 인정한 우리나라의 소중한 습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쓰레기를 버리신다거나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갈대를 훼손하거나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네. 순천만은 국가정원이 있어서 네. 워낙 또 많은 분들이 찾아가시는데 보통 이제 봄에 꽃 구경하느라 많이들 가시는데 가을 풍경도 굉장히 엄청 고즈넉하고 예뻐요. 좋은가 봐요. 네, 가을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 가봤는데요. 네. 봄에는 또 꽃이 펴가지고 또 알록달록 예쁘고 예. 여름에는 그 푸른
산밭이 좀 펼쳐져가지고 또 시원한 느낌이 또 드는데 가을에는 또 갈대밭이 우거지니까 그렇게 큰 갈대밭을 어디서 보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또 순천만을 또 걷기는 난 좀 싫다. 좀 편한 걸 원한다. 저 같은 저질 체력들. 또 교통수단이 있군요. 네, 예.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예. 순천만에서 유람선을 타고 순천만을 크게 한 바퀴 도는 건데요. 예. 갈대밭이랑 습지를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어가지고 유용합니다. 네. 유람선은 1시간에 한 대 정도 운영되고 있고 주말에는 조금 사람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약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순천만을 한 바퀴 이제 걸어서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람선 예약한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는데요. 순천만을 한 바퀴 다 도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천천히 걸어서. 예. 그러니까 2시간 이후에 유람선을 예약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아주 중요하게 꼭 소지해야 될 물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죠? 사진 찍어야 되니까 스마트폰 챙겨야죠. 아, 네, 맞아요. 그 스마트폰도 제일 중요하지만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아, 신분증. 네, 신분증이 없어서 예.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이것도 배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 신분 예. 확인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분증은 꼭 소지하시고 유람선을 타러 가시길 바랍니다. 예, 여행 네. 가실 때 그 신분증은 꼭 챙겨서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 특히 유람선 탈 때 잊으시면은 정말 후회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유람선이 정말 절경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저도 지금 간접적이나마 누군가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유람선 사진을 보고 있는데 와 정말 이거 작품이네요. 사진 작가들이 찍은 것 같았는데 그냥 일반 네, 찍은 그냥 사진들이 스마트폰으로 많아요. 찍어도 그냥 계속 작품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데크로 걷는 길은 예. 그 습지 안을 보는 거라면 유람선은 습지 바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뷰가 아니거든요. 예. 꼭 두 가지를 다 보셔야 합니다. 저는 유람선이라고 하면 뭐 한강에서 타본 게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느낌이 다르죠? 엄청 느낌이 다르죠. 왜냐하면 예. 일단 배 모양부터 되게 귀엽게 예스러워요. 배 그래요? 모양부터 약간 고기잡이 배 같은 느낌을 조금 주거든요. 그러네요. 저도 지금 사진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람선은 좀 처음이야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그리고 천천히 다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훨씬 더 이제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예.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거 유람선 타기 좋은 날씨에 순천 가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말이 딱입니다. 그런가요? 네. 여수는 어떨까요? 여수도 많은 분들이 가시잖아요. 네, 순천이랑 여수랑 또 가까워요. 네. 그렇다 보니까 순천 여수를 같이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1박 2일로 그러니까 하루는 순천, 하루는 여수 이렇게 다녀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여수는 또 서울보다 비교적 또 더 따뜻한 날씨예요. 그랬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순천보다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활동적인 여행을 할 수 있는데 바로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네, 국가대표가 운영하는 패러글라이딩이기 때문에 안전 염려 없으시고요. 단양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패러글라이딩을 하잖아요. 그것과 가장 큰 다른 점은 뭘까요? 글쎄 저는 이걸 무서워서 좀 못 타봐서 잘 모르겠어요. 무섭지 않아요. 하나도 그래요? 무섭지 않고 꼭 장원하면서도 타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안전하고 아주 재밌거든요. 그래요? 가장 큰 다른 점은 다른 지방에 있는 그 패러글라이딩은 전부 다 산에서 타는 건데요. 네. 그래서 산의 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여수는 바다 뷰를 보면서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거 참 색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정말 가슴이 뻥 뚫린 듯한 기분이 들고 예. 바람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해요.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고요한 세상을 만나보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고요하고 바람 소리만 들리는 그 시간이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군요. 네, 무서울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네. 국가대표가 같이 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하. 착지를 또 해변에 해요. 그거 참 멋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해변가에 착지하면 되게 내가 뭔가 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정말 들 정도로 신기한 경험이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꽤 무서울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용기 있게 잘 타셨네요. 네, 평소에 그런 거 잘 하시나 봐요. 네, 저는 그런 걸 되게 재밌어 하는데요. 예. 스카이다이빙도 해봤고, 와우. 네, 패러글라이딩도 몇 번 해봤고, 뭐 짚라인도 잘 타고 하는데요. 네.
그치만 제가 겁이 많은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겁이 많은 저도 할 수 있으니까 모두 그렇군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래서 광고 나갈 때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거 안 무섭냐고. 맞아요. 괜찮다고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나는 이 패러글라이딩까지는 무리고, 다른 좀 여유 있는 걸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추천해 주신다면요? 네, 당연히 있죠. 그 여수 해상 케이블카인데요. 또 제가 네. 케이블카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렸던 케이블카는 다 산을 등반하는 케이블카였잖아요. 네. 근데 여수 케이블카는 또 바다가 유명하다 보니 바다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예요. 또 케이블카 중에도 특별한 점이 바닥이 완전히 투명한 유리입니다. 그것도 무서울 것 같은데요. 네,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또 바다, 에메랄드빛 여수 바다를 다 가로지르면서 가고 있는데요. 네. 투명한 것은 조금 더 비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선택을 하셔야 되지만 저는 그래도 꼭 바닥이 투명한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여수 순천 여행 참 재밌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유정 뉴스픽 여행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투데이 안전톡톡 바로 이어갑니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분 만나보겠습니다. 이혜지 서울 양천소방서 반장과 함께합니다. 이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목요일 딱 일주일 전에 수능 날이었는데 이날 수험생들이 혹시나 늦을까봐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실제로 늦은 학생들 이렇게 도와주는 걸 많이 봤는데 그날 좀 헐레벌떡 도움받은 학생들 많았습니까? 네, 이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이제 수능날 수험장 이송 도움을 받은 학생이 모두 4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찾아보니 다양한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오전 6시 44분께 이제 한 아파트에서 수험생이 집안 화장실에 갇혀서 출동한 경우도 있었고요. 서울 노원구의 한 학생은 수험표를 깜빡하고 집에 두고 온 학생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제 수능 전날 긴장으로 늦잠을 잔 학생이나 시험장을 잘못 찾은 학생도 있었죠. 저 수능 볼 때도 그랬다고 생각하면 이제 정말 아찔한데 그래도 다들 무사히 시험장에 도착해서 다행입니다. 이외에도 늦거나 해서 이송한 건 아니지만 광주에서 백혈병으로 항암 치료 중인 수험생을 시험장으로 이송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평소에 건강하던 학생들도 수능날 되면 긴장되고 막 불안하고 초조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데 좀 몸이 갑자기 안 좋았던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시험을 보다가 병원으로 이송된 수험생은 총 8명이었습니다. 예. 공황장애가 있는데 긴장감, 스트레스로 발작이 발생해 보건실에서 이제 시험을 보다가 상태가 악화돼 이송한 경우도 있고요. 도중에 수험생이 실신하거나 과호흡 증상을 보여 출동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다들 참 고생 다시 한번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량 칸막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뭔가요? 이제 요즘에 화제가 많다 보니 이제 대피 요령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예. 아파트 현관문 쪽에 불이 났다면 이제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여쭤보는 분이 계셨거든요. 예. 이 경량 칸막이는 아파트 베란다 쪽에 대피할 수 있도록 세워진 이제 석고 보드처럼 얇은 판입니다. 예. 그래서 그 현관문에 불이 나는 상황 말고 방에 있는데 거실에 불이 나고 있다면은 아예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식으로 좀 피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경량 칸막이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네, 이제 그래서 92년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3층 이상의 층의 베란다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바로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얇은 경량 칸막이가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예. 이 경량 칸막이가 9mm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서 남자분이 부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이제 몸이나 발로 쉽게 부술 수 있어요. 이제 벽을 또 두드려 보면 석고보드라서 통통 소리가 납니다. 시멘트 벽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겠군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 경량 칸막이로 대피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실제로 16년도 부산에서 한 가족이 잠을 자다 연기에 놀라서 깹니다. 문을 열어보니 주방에서 난 불이 실내로 번져서 현관으로 탈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당시 아파트 높이는 7층이었고 유독가스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이 경량 칸막이가 떠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집으로 대피해서 가족의 목숨을 모두 구했습니다.
이 당시 이 경량 칸막이 존재를 몰랐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이 경량 칸막이 위치를 모르거나 헷갈리시면 관리 사무실을 통해서 아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요. 예. 좀 아니면은 베란다 쪽 옆에 벽 두드려 보시고 이제 석고보드인지 확인해 보세요. 예. 굉장히 침착하게 탈출을 하셨네요. 그렇게 네.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면은 경량 칸막이고 뭐고 다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참 다행입니다. 요즘에 베란다 확장한 아파트들도 많은데요. 여긴 경량 칸막이가 없나요? 이제 2005년도 이후로 발코니 확장이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이 경량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세대 내 대피 공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대피 공간은 화재와 연기로부터 약 1시간 정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 안에는요, 이제 왕관기로 탈출을 하거나 이제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요. 우리 집에 그런 공간이 있어 하고 의문이 드시는 분들은 보통 좀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일 겁니다. 예. 오늘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그 벽을 한번 톡톡톡 쳐서 이게 경량 칸막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네. 김에 또 그 소화기도 한 번씩 이렇게 뒤집었다가 다시 한번 제대로 놔두고 그런 것들 좀 확인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 대부분 근데 베란다에는 물건을 두는 창고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숨을 공간 혹은 도망갈 공간을 확보해 두는 것도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피 공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에어컨 실외기나 세탁기를 두거나 이제 가득 창고로 쓰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이게 대피 공간이라는 것도 좀 세대 구조랑 평면도 보시고 꼭 알아주세요. 거기가 이제 세탁실 창고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하. 이 경량 칸막이와 대피 공간은 비상구 개념입니다. 이 앞에 다른 물건을 쌓아두는 것도 안 되고요. 뭐 베란다 확장을 하려 한다면 반드시 신고 이제 허가를 받고 다른 곳에 대피 공간을 마련하는 시공을 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 뭐 이탈리아에서는 피난 경로 확보를 위해서 발코니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또 규정되고 있고, 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에서도 거실이나 침실의 이제 확장을 또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도 발코니 포함 반드시 이제 2방향 이상의 피난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그 하나 있는 대피 공간 경량 칸막이에도 물건을 막아두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공간을 넓게 쓰거나 뭐 인테리어로 경량 칸막이,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그런 거 붙박이랑 수납장 설치한 거 좀 치우시고 예. 피난 목적으로 설치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오늘 꼭 한번 다들 확인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지 양천소방서 반장이었습니다. 11월 22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